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비상 박안서 한글 맞춤법 페이지 150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나무는 나무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만 꼬치는 꼬치로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꼬치를 소리나는 대로 꼬치라고 적는다면 읽고 쓸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에 맞는 표기생활을 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예시문장. 비가 오니 꽃이 핀다. 비가 오니 꽃만 핀다. 비가 오니 꽃도 핀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어지, 표준어. 방언은 안 된다는 얘기야. 표준어. 예시에서 비가 오니 핀다 는 소리나는 대로 단어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나라 말은 표문자이기 때문에 표문자는 당연히 소리나는 대로 적는 문자라고 보면 된다. 꽃이, 꽃만, 꽃도를 꽃이, 꽃만, 꽃도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꽃을 꽃이라는 여러가지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발음과 표기가 다른 예가 되겠지. 표문자의 특성대로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면 가장 편하겠지만 이와 같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꽃이, 꽃만, 꽃도 이렇게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법에 맞게 적어야지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있네. 총칙에 비가 오니 꽃이 핀다로 쓰는 것보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써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에 단어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는 오품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띄어쓰기에서는 관계언에 해당하는 조사만 띄어쓰고 나머지는 전부 붙인다. 체언에는 당연히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고 수식언에는 부사, 관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라는 것은 품사라고 생각해도 된다. 원래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거는 비는 명사잖아. 가는 조사고 그래서 붙여 쓰고 오니 동사, 꽃 명사, 이 조사 붙여 쓰고 핀다 동사 그래서 띄어 쓴다. 팁 하나가 있지. 외래어는 한글 맞춤법 총칙의 3항인가에 있을 거야.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게 된다. 다음 크게 나누어서 형태에 가는 것, 소리에 가는, 띄어쓰기에 가는 것 이렇게 세 형태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형태에 관한 것 내가 한번 읽어볼게.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부침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시험 문제는 붙임 1, 즉 다만 예외 조항이지. 시험 문제 킬러 문제는 전부 예외 조항이 있다. 즉 붙임에 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워라. 제15항은 용언에 관한 얘기인데,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활용하면서 그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지. 먹다 그러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먹은 변하지 않는 먹은 어간이고, 다, 고, 은이, 어서는 엄이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알쏭달쏭 1에서는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발음은 똑같지만 어떤 표기가 맞느냐는 얘기지.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는 먹어로 발음되지만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어이므로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그 규정은 제15항에 있다. 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요거에 대한 예시들이 킬러 문제라고 보면 돼. 늘어지다 는 늘다의 의미가 살아있어 늘을 밝혀줬고, 쓰러지다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쓸을 밝혀적지 않아야 요런 거 단어 얘는 우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단어, 즉 어원을 밝혀 적는 거에는 넘어지다, 흩어지다, 벌어지다 등이 있다. 그래서 4개를 기억한다. 늘어지다, 넘어지다, 흩어지다, 벌어지다. 그 다음에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3개 나왔네. 요 3개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요거 킬러 문제야. 여기 변형돼서 나오는 킬러 문제니까 조심해야 돼. 쉽지만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제19항.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요것도 어렵네. 19항에 있는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요거는 접사가 붙어서 된 거라고 봐야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접사 그러면 파생어를 만들 때 단어 앞에 접사 플러스 파생어일 때는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을 때는 전미사라고 하지. 여기서는 주로 이제 뒤에 붙는 거니까 전미사를 얘기하겠지. 전미사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웃음 그러면 웃이라는 웃다의 어근 웃 플러스 음이 바로 전미사다. 이런 것들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웃음이라고 읽는다. 알쏭달쏭 맞춤법이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과연 암은 어떤 표기가 맞고 길이는 어떤 표기가 맞을까라는 문제겠지. 암은 알다의 어간 아래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고 알 플러스 미음. 길이는 길다의 어간 길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간에 접사가 붙었다. 결국 이 어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용언을 얘기한다. 즉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접사가 붙을 때 이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으면 명사로 품사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나 희라는 접사를 붙이면 부사로 품사가 변한다는 얘기다. 그 첫 번째 이해가 암, 그 다음에 부사가 되는 것은 길이, 이렇게 기억한다. 이것도 킬러 문제다. 특히 이 킬러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그래서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명사 다듬이, 믿음, 부사 많이, 익히 등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다. 명사 쪽에 암, 다듬이, 믿음, 부사 쪽에 길이, 많이, 익히. 그러니까 결국 명사의 다듬이 같은 경우는 다듬다 라는 용어에서 온 거고, 믿음은 믿다에서 온 거고, 부사 많이는 많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고, 익히는 익다에서 온 거고, 길이는 길다에서 온 거다. 다 용언에서 온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 즉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품사다. 그 다음에 이 시방에 해당하는 명사, 이제는 즉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명사, 천, 즉 명사의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가 이에 해당한다. 그냥 읽을 때는 뭐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곳곳 명사, 여러 곳 또는 이곳저곳. 곳곳이는 부사가 됐네요. 이가 돼서 품사가 바뀌었네요. 곳곳이라는 명사가 곳곳이, 곳곳마다라는 부사로 바뀌었다. 산발, 세 개의 발이라는 명사에서 산발이 품사가 달라진 게 아니고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 두 가지니까 여기서는 산발 명사, 산발이도 명사네요. 뜻이 달라진 거네요. 산발이는 둥근 쇠 테두리에 발이 3개 달린 가열용 기구. 이래서 요것도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 외워야 되겠네요. 아, 이런 거 뭐 킬러 문제로 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에 첫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원래 고유어는 우리말 고유의 어휘죠.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하나 이상의 한자로 결합돼서 한국어로서 사용되는 한국식 발음의 단어죠. 외래어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외국어가 한국어로서 차용된 단어를 외래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시옷의 그 규정에는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두 개의 명사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고유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라든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라든가 또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라든가. 아, 사이시옷 이거 뭐 엄청난 킬러 문제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알쏭달쏭 3.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과연 꼭지점인지 이 표기에 대한 문제네요.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는데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날 때,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꼭지점은 고유어 꼭지에 한자어 점이 합쳐진 단어이다. 꼭지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쌍지읒으로 나오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꼭지점으로 적는다. 요거는 뭐 세 가지 중에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 날 때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빗물로 소리 나는 빗물, 요거는
이에 해당하네요. 이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요거는 비와 물이라는 두 개의 고유어가 합쳐진 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요거는 뒷일입니다. 뒷일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네요. 그래서 뒷일, 소리 나는 뒷일도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예에 해당한다.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시험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아까 반드시 고유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고유어 플러스 고유라든가 고유어 플러스 한자라든가 이런 경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중에서도 사이시옷을 넣는 예외 규정이 6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단어에는 넣지 않아요. 넣지 않지만 꽃간, 찻간, 퇴간, 새빵, 숫자, 횟수는 사이시옷을 넣어 적는다. 외워야 되겠네요. 꽃간, 찻간, 뒷간, 새빵, 숫자, 횟수 6개 해당합니다. 다음 제35항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앗엇이 어울려 와워, 왓왓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전다. 준말대로 적는다는 그런 규정이네요. 붙임 1, 노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붙임 2, 왜 뒤에 엇이 어울려 웻으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그 예로 이렇게 됐네요.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마침법에 많이 틀리는 그런 표기라고 봐야 되겠죠. 어간이 왜로 끝나는 말에 어미 엇이 결합하면 축약되어 웻이 된다. 됐다는 되다의 어간 되의 어미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엇이 결합되어 되엇이 되고 이 되엇이 줄어서 되시 된다. 저 아이들 좀 봐에서 봐는 보이의 준말이다. 봐는 보아의 준말이다. 보다의 어간 보에 어미 아가 붙어서 준말대로 봐로 적는다. 이처럼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어미 어가 붙어서 와워로 줄어든 것은 와워로 적는다. 이건 이 규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제자와 대화 없이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요거는 우리 애제자와 유튜브를 찍었지만 유튜브 그 편집 과정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혼자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제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그 낭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넓다 라는 단어에서 한글 맞춤법 총칙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는가 해서 바다가는 소리대로 적기, 넓다는 어법에 맞게 적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밑줄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설명해보자 이렇게 됐네요.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 돌아간다로 표기를 해야 되고 고친 이유는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의 합성어로 먼 쪽으로 둘러서 가다라는 뜻이다. 즉 앞말인 돌다의 본뜻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비껴가다라는 그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달팽이는 더듬이로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더듬이 요거에 대한 표기네요. 더듬이로 고쳤네요. 더듬이는 어간 더듬에 전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된 경우이다. 더듬다에서 왔네요. 여기죠.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네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바람을 쐬어야 해. 쐬야 또는 쐬어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글 맞춤 35항 붙임 2에 따르면 쇠와 같이 어간이 왜로 끝나는 말에 어가 결합하면 축약되어 왜가 된다. 따라서 쇠야로 쓰거나 두 음절을 줄이지 않고 구분한 쇠어야로 써야 맞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는 도표 만들기 문제네요. 요거는 킬러 문제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몸, 잇몸. 얘는 이 플러스 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이는 모음 이로 끝난다. 뒷말 몸의 첫 소리,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붙어 잇몸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표기는 사이시옷을 쓴 잇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구멍, 콧구멍, 나무잎, 나뭇잎, 수돗물, 수돗물, 대가, 대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한 두 명사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고유어가 아닐 때는 사이소를 적지 않습니다. 대가, 대가는 첫 번에서 탈락하네요.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다 해서 대와 가는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물론 한자어의 경우에도 예외 6개는 사이쇼를 넣지만 대가는 그 6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탈락했네요. 그 다음에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다들 모음으로 끝났네요. 코, 나무, 수도. 그 다음에 규정에다 각각 집어넣어보면 결합한 첫 번째가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여기에 해당하네요. 첫소리가 된소리일 때, 그죠? 그거는 콧구멍이네요.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콧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수돗물. 요거는 수돗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합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나뭇잎. 요것은 정답 나뭇잎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수를 적게 되네요. 뭐 상황에 따라서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